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저는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스도 사과 주스를 즐겨 마시고 잼도 사과잼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셔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온 가족이 함께 과일을 먹을 때면 항상 사과가 상위에 올라온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근육 형성을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사과 섭취법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은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해줍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퀴논이 생성되어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의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고 레몬물이나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에 씌워 공기 중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시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을 만큼만 깎아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홍차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사과 섭취법 두 번째는 사과 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과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청산가리 계통의 자연 독소로 아미그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또는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사과인데 굳이 독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는 방법은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독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 파라핀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과수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너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 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장폐색 등의 위험이 있으니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산과 구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전달 역할을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WHO에서 고구마를 토마토 그리고 케일과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음식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최고 효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뱃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펙틴 성분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훌륭하답니다. 이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에
펙틴 성분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뒤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이란 성분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발암 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공인된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인데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주로 새우젓이나 소금 또는 쌈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사과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사과가 칼륨 섭취를 도와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돼지고기는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맛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거나 사과 소스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입맛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장운동이 위축되어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를 체내에 퍼뜨려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면 변비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당근 속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피부를 좋게 해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당근을 장속 진공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폐기능 증진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이는 유해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팔카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 피로를 풀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비타민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와 만나면 그 맛과 영양 효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익힌 당근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50% 정도나 높아지니 사과와 익힌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기에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 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에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이미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되고 노화되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캡사이신의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에서만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탈모 개선을 위한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저는 방울토마토, 토마토 주스,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 토마토 소스가 잔뜩 들어간 스파게티 등 토마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이자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토마토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억제하는 등의 탁월한 효과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다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를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토마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초록색 토마토.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는 대부분이 빨간색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가 개발되면서 그 효능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검은색 토마토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성인병과 노화 예방을, 노란색 토마토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흰색 토마토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들이 개발되면서 초록색의 토마토도 품종 개량된 것으로 오인해 무심코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감자에 싹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으로서 이를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구토, 혈액순환 및 호흡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혈액 속 적혈구를 파괴시켜 빈혈을 유발하고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하면 신경마비나 중추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솔라닌 성분은 물에 녹지도 않으면서 끓여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붉은빛이 없는 초록색 토마토는 반드시 후숙한 뒤에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두 번째, 흠집이 난 토마토.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일명 못난이 토마토에는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토마토를 자칫 잘못 먹었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다른 채소에 비해 껍질이 얇으면서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채소인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흠집 난 토마토의 세균 정도를 측정했더니 흠집이 없는 토마토에 비해 무려 72배가 넘는 세균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무려 1.7배가 더 많은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세균에 노출된 토마토를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고 장기간 섭취하게 된다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토마토들은 100도 이상에서 익혀 먹을 경우 머물고 있던 세균들이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뒤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 통풍, 결석, 신장 질환 환자는 토마토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우리 몸속에 생기는 노폐물 중의 하나인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가 죽으면 나오는 퓨린이란 물질에서 만들어지며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하지만 통풍 환자들은 요산 배설 장애로 인해 체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퓨린 함량이 많은 술이나 생선, 고기, 내장류 같은 음식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토마토 그 자체로는 퓨린 함량이 낮지만 섭취할 경우 혈청 요산염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통풍 환자 2051명을 대상으로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통풍 발작의 발생 유무를 조사했더니 1위가 생선, 2위는 술, 3위가 육류이고 그 뒤를 이어 토마토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이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토마토 섭취가 직접적으로 통풍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까봐 섭취를 겁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풍 환자들의 경우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네 번째는 공복의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소화를 돕고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아침에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공복에 토마토만 먹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 토마토의 탄닌산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일으키기도 하며 토마토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융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하면서 위장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복통과 함께 소화불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 후식으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토마토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섭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었을 때 체내의 흡수율을 최대 약 5배 정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지만 이러한 기능은 몸속 칼륨과 나트륨량이 균형을 이뤘을 때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때문에 토마토만 먹었을 땐 칼륨 농도만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토마토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맞춰져 세포의 에너지 대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공기 중 산소를 만나면 산화될 수 있는데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 꼭지를 떼지 않을 경우 곰팡이나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는데 보관하기 전 꼭지를 뗀 후 보관하면 토마토에 부패균이 발생하지 않아 좀 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냉장 보관할 경우 껍질 속에 있는 세포막을 손상시켜 수분을 빼앗으면서 단맛은 줄어들고 몸에 좋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40%나 손실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마토는 되도록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 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 싸 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맵싸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 네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 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2012년에서 2016년 당시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 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 4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여기에 식초와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생강 추출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